선생들이 하나같이 무슨 풍으로 헉헉거리며 써내려가는 걸 보는 게 참 애처롭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베끼는 거예요. 그분들은 수업에 너무 자주 들어갔어요. 수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들 직업이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웁니까? 서로 닮는 법을, 그러고서는 서로 베끼는 법을 배우잖아요. 콩쿠르상을 받고 싶어하는 모든 작가들은 서로 베껴댑니다. 한쪽은 엉성한 그림이고 다른 쪽은 막 휘갈긴 잡소리인데도 그게 사람들을 퍽 행복해 한다지요. 루이 페르디낭 셀린의 소설 Y 교수와의 대담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네, 오늘 작가의 방에는 새 시집 고래가 되는 꿈을 펴낸 신동옥 시인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뵈요. 예. 좋은 소식을 연이어 듣게 되네요. 이 자리에서. 그렇죠.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뵙는데 네, 문장의 소리 예. 작년 봄에 또 그쵸. 한번 출연을 하셨죠. 예, 어수선한데 힘내시고 우리 시작하는데 뭔가 힘부터 내고 예, 힘내야죠. 청취자분들 힘내시고 예. 우리도 시에 대한 이야기, 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신동욱 시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 올릴게요. 고흥 남양. 예, 맞아요. 예, 맞죠. 전남 고흥 남양에서 태어나셨고 2001년 시와 반시를 통해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 악공, 아나키스트 기타, 그다음에 웃고 춤추고 여름하라. 그 시집 다음에 네. 산문집 서정적 게으름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 시집으로 오늘 이야기 나눌 고래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2001년 데뷔하셔서 지금 15년째이신가요? 예, 15년 네, 작품 활동하신 됐죠. 지 15년쯤 되셨는데 세 번째 시집 고래가 되는 꿈. 진짜 저 되게 오랜만에 시를 읽고 시를 나도 써보고 싶다라는 어떤 에너지를 불사르게 된 그런가요? 시를 읽고 시인이 시를 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어떤 시를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신동욱 씨. 찬이시네요. 정말 너무 좋게 읽었는데요. 작년에 산문집 출간하셨을 때 이 서정적 게으름이라는 책으로 찾아주셨는데 정말 1년 만에 거의 그렇죠. 문장의 소리 자주 찾아오시니까 좋네요. 저도 뭐 주최 측과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 밀어주기. 예. 세 번째 시집이 정말 최근에 나왔는데요. 뭐 시국이 정말 이래서 시집을 내는 것 누군가한테 이렇게 축하받고 이런 것도 조금 그렇죠. 견해적죠. 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내시고 어떻게 보내시고 있으신지 좀 여쭤보게요. 예, 여러모로 뭐 어수선하죠. 일단 문단 안에서 도덕적 퇴보, 네, 그러게요. 이해하기 전에 도덕적 퇴보를 목격하는 참담함도 있고, 네, 그리고 범죄자 대통령 아래 살아가는 뭐 그런 참담함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시집이야 다음 시집 또 낼 테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먼저니까요. 시보다 중요한 가치가 많으니까 제 시집도 좀 위로가 된다면은 네. 제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집 낼 때마다 뭐 나름 고충이 있는데 네. 이번 시집도 역시 홀가분하게 잘 끝냈습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보다 제가 먼저 조금 읽어본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뭔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이 시점에 잘 어울리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처럼 소시민들의 삶을 아주 그 힘있게 묘사해 주시고 있으신 시를 발표해 주셔서 시의적으로 너무 좋은 시,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시를 뭐 이런 역설 이러니까 다 있겠냐 싶다마는 어쨌든 저는 너무 이 시국과 잘 어울리는 시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이 시집에 수록된 시였죠. 저수지라는 저수지. 시로 올해 2016년 16회 노장문학상도 수상하셨어요. 결혼도 얼마 전에 하시고, 네, 수상도 하시고, 책도 계속 연이어서 출간을 하시고, 좋은 일이 계속 있으시네요. 다 와이프 덕이죠? 다 아내 덕이죠. 그렇죠. 다 아내 덕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 축하드리고요. 늦었지만 와이프가 수상 하는 곳에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갔죠. 딸아이랑 아기하고요. 조카들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기뻐해 주시던가요? 일단은 남편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생애 동반자로서 저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내를 만나고 3년 반 전에 결혼을 하면서 다른 삶을 시작한다는 각오를 했는데 서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 때문에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동료 문인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곰곰이 많이 해봤고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제가 신동욱 시인의 와이프 되시는 분은 직접 뵌 적이 없는데 이 작품 읽다가 진짜 세상 최고 부러운 여자다. 진짜 이런 남편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 애정을 막 발산하시는 시들을 수록하셨더라고요. 그 아내분께서 그 시를 보시더니 혹시 발표 직전에도 먼저 보여주신 건가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저희가 결혼을 요 앞에 있는 예식장에서 했어요. 유엔아이 웨딩홀. 근데 뭐 결혼 전에 제가 몇 가지 각서를 썼습니다. 앞으로 결혼 생활을 각서까지 쓰시고 결혼 생활을 할 때 어떤 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인으로서 삶을 허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시를 쓰는 모습을 아예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아내가 또 대학 때 문학창작을 전공했고 거의 저보다 시를 어떤 면에서 잘 쓰는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사전 검열을 통해서 고치란 대로 고칩니다. 고치란 대로 고쳐요. 이거 뒤에 비선실세 신동욱 시인의 시집 뒤에 고치란 대로 고치는데 이제 그 시집 일부에 나와 있는 일종의 연작들이죠. 지명, 제 사생활을 발가벗기는 연작들을 보면서 그 제가 썼던 기존의 단어들이랄지 아니면 너무 많이 등장한다고 그 과잉됐을 때 약간 멈춰주고 제어해주고 아내가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지금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죠.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아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기쁘고 행복했을까를 답변을 기다리면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야 평론가처럼 객관적 거리로 지적을 해주는 아내. 어떤 모습일지 대충 상상이 가는데요. 그 내색을 안 해요. 시 써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싫고 기쁜 내색은 절대 안 합니다. 왜 제가 기쁠까요? 어쨌든 신동욱 시인의 이번 고래가 되는 꿈에는 정말 신동욱이라는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혹은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시집이어서 모든 독자분들이 읽고 나서는 어떤 따뜻함과 어떤 측면에서는 암담함과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희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모두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3년 반 전에 아내를 만나기 전후 아이를 낳고 뭐 이제 또 가장이 되셔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것 이전의 생활과 혹은 이전의 시 혹은 지금의 생활 지금의 시 어떤 변화의 지점이 있던가요? 변화가 있죠. 저도 모르게 찾아온 건데요. 일단은 첫 시집 때는 그 주제가 지음이라는 주제,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밖에서 찾는 거라, 되면 고독, 뭐 혼자, 뭐 영혼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 시집을 끝으로 그런 단어를 안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집 때는 어떤 고통, 그때 힘든 일이 좀 많아서 고통의 끝장을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도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썼던 시집인데 아무도 공감 안 하더라고요. 괴로우니까. 근데 그렇죠.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마주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네, 그렇죠.
이제 결혼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시적 공감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사는 삶이라는 매질을 투과해야지 시가 되겠구나. 네. 시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세상에는 더 많겠구나. 이를테면 뭐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계의 가능성,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도 그런 걸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녹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뭐 일상을 녹이면 촌스럽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생각에 대한 고민을 등단했을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시대가 복잡하니까 1인칭이라는 인칭, 시적 인칭이 폐기되는 지점이 이미 오래전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관념적인 실험보다는 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모두가 끊임없이 말했다고 생각했다는 걸 처음 말하려고 애쓰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게 결국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게 가족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게 변합니다. 네. 결국 사랑이라는 어떤 이 관념으로부터 지금 전 그 말씀하신 점을 너무나도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게 사랑은 고대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늘 새롭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이 고래가 되는 꿈 속에 있는 신동욱 시인의 시들도 전혀 뭐 촌스럽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전 제가 봤을 땐 시를 대하는 아주 전공법으로서 성실함과 어떤 그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독자분들이 많은 공감을 해 주실 거라는 생각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고래가 되는 꿈이라는 제목을 선택하셨는데 물론 이게 이제 표제시가 시의 제일 처음에 있는 시이기도 하고 이제 프롤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죠. 프롤로그, 그다음에 에필로그 형식으로 닫히는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첫 시가 고래가 되는 꿈인데 그게 이제 표제이기도 해요. 이 제목을 선택하신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 시집을 1부하고 2부로 구성을 한 다음에 프롤로그를 2편을 썼어요. 지금 들어놓는 밤이랑 첫 번째 작품은 지금 버렸는데 나비는 빛 속에서 태어나고 뱀은 그 빛을 되삼킨다라는 제목의 시였는데요. 너무 약하고 추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집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가 이 고래가 되는 꿈입니다. 이 시집의 주제는 집인데요. 표사에 써놓은 것처럼 그 집이라는 주제에 들어가기 위한 입사를 프롤로그에 쓰고 그리고 시를 다 쓴 다음에 내 시를 돌아봤을 때 모든 시가 결국 어제의 시일 수밖에 없고 그 어제의 시의 패착 속에서 내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붉은 붓으로 방점을 찍는 태고와 같은 그 덧없는 행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고래가 되는 꿈이라는 제목이 좀 그동안 제가 썼던 시랑은 많이 다른 제목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달라서 너무 직접적인 제목이고 주제를 드러내는 제목이라 근데 이 제목이 끝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선택을 했어요. 아니 그 저는 사실 이전에 신동욱 시인의 시집에 수록되었던 그 제목들보다 고래가 되는 꿈이 뭔가 되게 일차적인 것 같지만 저는 이 어마무시한 함의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봤는데 지금 말씀에서 이제 청취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인께서 이 시집을 어떻게 구성해내고 어떤 생각의 완성체로서 이 책이 나왔는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에필로그에는 이제 어제의 시라는 뭐 퇴고와 관련된 그죠 시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 시집을 정리하고 있으신데 이 앞에 시인의 말 말고 앞에 헌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전체 헌사. 나의 시론 여의에게라고 했는데 이제 한자를 변기해 주셔서 읽어보시는 분들은 나름 추측을 하시고 이해하시겠지만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그 전체 헌사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좀 겸연쩍은데 시집을 학교 선생님께 드렸는데 제가 공부하는 걸 아시니까 불교 용어니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름은 제 딸아이 이름이고요. 여의는 아내 이름입니다. 와.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거를 합치면은 곱고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거기에 남는 고인 의미 뭐 이런 뜻이 돼요. 그게 결국
사람이 저 사람들이 내 시론 아닐까 풀어써도 시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제가 만든 말들이 공기층을 가로질러서 누군가에게 가닿고 그들이 내 시에 참여하고 내가 만든 말이 누군가를 매혹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참여했을 때 거기에 의미가 고이고 반향하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옆에 살고 있는 딸이랑 아내. 거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이야 지금. 얼마나 행복하시겠냐고요, 제 말은. 근데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시참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영도 시나 일단 요절한 시인들의 시를 보면은 죽을 연배 나이 같은 게 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적 예언이죠. 네. 그래서 시 앞에다가 헌사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쓰는 사람은 10충8구 이혼한다는 거예요. 악담을 하더라고요. 지금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제3자도 지금 행복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그 기대가 낙관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힘겹지만 가슴 벅찬 뭐 이런 기대가 내 삶 곁에 상존하고 있었구나 이런 작은 발견이죠. 헌사. 그 앞으로 계속 모든 시집의 첫 헌사 페이지는 불변하는 것으로 약속합시다요. 우리. 어느 순간 뭐 여의가 사라진다든지 이러진 않겠죠. 자,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시의 본문 속에도 있었는데요. 인간은 꿈꾼다, 고로 인간은 변한다라는 이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 시의 본문 속에서 이해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제 그 맥락에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데카르트의 명제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셨을 때 데카르트가 강조하는 건 결국 이성일 텐데 생각한다는 것. 신동욱 시인이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키워드는 그럼 꿈이신 건가요? 꿈이죠. 일단 기대와 희망에 관한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블로우가 그 인간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멋멋이 아닌 것들이 희망을 형성하는 조건이다. 그걸 낮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상상력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꿈 역시 어떤 중립적일 때 우리 곁에 있는 참사와 모순을 견딜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믿음에도 가능성에도 한계가 있듯이 불신과 절망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거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안에서 비롯될 때 고지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소박한 생각이에요. 뭐 거창한 생각은 아니고. 예. 제가 앞서 청취자분들께 이 시국과 가장 잘 어울릴 법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집이랑. 근데 정말 이 아주 소박함에서부터 우리는 늘 꿈을 이루고 행복해하고 이러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신동욱 시인의 시집 속에 이 수록되어 있는 어떤 지명, 그러니까 동네 이름들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삶의 한 면면들 이런 것들이 인간은 꿈꾼다, 고로 인간은 변한다라는 어떤 이 명제하고 아주 잘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기름동에 살고 있으신 건가요? 제가 사는 지명은 송천동입니다. 여기 시에도 수록되어 있는 송천동 리아 5동인데요. 기름동은 옆 동네예요. 근데 기름에 대한 시도 있고 송천동에 대한 시도 있어서 저는 기름동에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바로 기름동이 붙어 있는데요. 그 옆 동네가 재개발된 동네가 산책 코스였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지기 전에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산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허물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 지명을 보면 기름동이 분화해가지고 송천동이 되고 그게 미아오동으로 편입됐더라고요. 이 지명이 물, 소리라는 주제랑 연관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천착해온 주제들이어서 시를 쓰게 됐죠. 어디 성북구청인가요? 기름동은? 기름동은 성북구예요. 맞아요. 미아동은 거기에 강북구고. 어디 돌 하나 멋진 거 이렇게 하나 세워가지고 아파트 공사 현장 근처에다가 재개발 관련돼서 하나 이렇게 새겨놓으면 딱 좋겠다. 모든 시민들이 오가면서 시 한 편씩 읽어보고
진짜 그래도 좋을 법한 시 한 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신동욱 시인께서 시집에 수록된 시 한 편을 읽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취자분들께 시집에 수록된 시 중에서 한 편 읽어주세요. 좀 긴 시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의 아름다운 동상들이라는 시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동상들. 앞에는 가시와 불길이 치솟는 바다가 끝없이 펼치고 뒤에는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폭풍우가 뒤쫓고 있습니다. 술래잡기 장난에 빠진 나의 아름다운 동상들. 이제 우산을 펼쳐 서로를 가려야 할까요? 물인지 불인지 모를 빗방울을 받아 마셔야 할까요? 빗줄기로 너덜너덜한 햇빛 아래 두 팔을 벌리고 더듬더듬 술래라는 이름에 같은 병명으로 점을 치며 서로 속이다가 어느새 얼음 기둥이 되는 일. 스치듯 벽을 만지고 깨금 발로 달아나는 나의 아름다운 동상들. 나이를 한 살씩 따먹으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지만 어쩌자고 모두 술래가 되려고 작정을 했는지. 눈먼 팔로 빗살을 한 뼘씩 뜨개질하지만 달팽이는 더듬이를 잘도 숨기고 방앗개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잘만 튀어오릅니다. 촉진이냐 문진이냐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나의 아름다운 동상들. 별들이 느릿느릿 자전을 끝마치고 죽어가는 새벽빛 속에서 나이면서 내가 아는 모든 당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저 캄캄한 긴 해안에는 침몰한 배 한 척이 있고 뼈다귀만 남은 갑판 위에는 알 수 없는 가수와 노래가 살고 있다고 칩시다. 술래는 여전히 당신이 사는 별을 향해 운석을 날리고 있겠지요. 마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흩뿌려 놓은 빵가루처럼 느릿느릿 자전을 끝마치고 죽어가는 새벽빛 속에서 이제는 아침을 차릴 시간. 술래가 되는 일은 잠시 있고 집으로 돌아가 식탁에 놓인 꽃병에 바람을 꽂아두고 얼어붙은 차디찬 공기로 밥그릇 국그릇을 마저 닦아야겠지요. 거울을 향해 환대를 베푸십시오. 눈먼 팔로 빗살을 한 뼘씩 뜨개질하며 술래의 따뜻한 스웨터를 마련하세요. 더는 잃을 것도 찾을 것도 없어요. 나의 아름다운 동상들. 모두가 술래인 나라에 술래잡기는 없기 때문이죠. 아무도 죽지 않는 나라에서는 염장이 마저 굶어 죽고 당신의 살인자마저 살해당하는 나라에서는 누가 노래를 끝마쳐야 하나요? 나의 아름다운 동상들. 우리의 영혼은 짐승의 냄새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끝나는 곳에 구름이 끝나는 곳에 바람이 일듯 소금 호수를 걸어간 파리한 사나이. 제 피의 농도를 가늠하며 피눈물을 한 방울씩 떨구네요. 묽게, 더 묽게, 스미라고, 숨으라고, 꼭꼭 숨어 영영 이 나라를 떠나라고. 네, 이런 작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이 작품을 골라서 읽어주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짐작하셨겠지만 그 세월호 참사를 네. 다룬 작품입니다. 작년 2년이 됐을 때 시를 썼는데요. 그 모든 국민들이 느꼈던 어떤 참담한 분노 이런 것들을 직접 쓸 수 없고 2년이 지나니까 분노의 농도가 좀 짙어지면서 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을 받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있는 그대로 담아봤어요. 네. 염장이 마저 굶어 죽고 살인자를 살해하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분신이면서 우리 모두였다는 당연한 사실 같은 걸 담아봤어요. 이 시국에 또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잊지 말자는 의미로 읽어봤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얼마 전에 뭐 산문을 하나 쓰는데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진짜 단 한 사람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모두 뼛속 깊숙이 어떤 통증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떤 한 사람만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렇죠. 어떤 답답함이 정말 밀려오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런 시를 써주셔서 또 읽어주셔서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 수록되어 있는 시고요. 이제 예, 2부는 이 비트 연작들입니다. 예. 예, 앞서서 악공에 대한 연작들도 있으셨는데 비트가 사실 여러 의미로 이게 지금 한글로 전사되어서 비트기 때문에 예.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 청취자분들께서는 시집을 접해보시지 못했다라는 가정 아래 비트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좀 살짝 귀뜸해 주시고 예. 그게 아마 어떤 읽는데도 조금 독서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예.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집의 주제는 집입니다. 표사에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비밀과 허방으로 일으켜 세운 집, 사랑과 암시의 역사가 쓰이는 방식으로 지붕을 헤얹은 공교로운 건축술. 사랑과 암시의 영역 일부라면은 그 비밀, 허방 이 비트겠고 비트 1 흉으로 지은 모든 것에 보면은 파국이라는 비밀 아지트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 군사 용어에 나오는 바로 그 비트예요. 비밀 아지트. 그대로 썼습니다. 해설에서 무슨 비트 세대 얘기까지 그건 아니고요. 그냥 장희지 시인께서 뒤에 그 얘기도 붙여주시긴 예, 하셨더라고요. 너무 잘 써주셔서 고맙긴 한데. 시인의 의도는 거기까지는 아니었군요. 예, 거기까지 아니었어요. 비밀 아지트. 그러니까 작전 지도를 펼쳐야 볼 수 있는 네. 삶의 영역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1부, 2부하고 전체를 합치면은 시로 시작해서 시인으로 끝나요. 일부 첫 작품이 시고 시인으로 끝났는데 시와 시인이 살고 보통 사람이 사는 집 얘기를 완결된 주제를 한번 끌고 가봤어요. 이번에는. 예. 네. 그 비트라는 일종의 공간성,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신데 그 어쨌든 신동욱 시인의 시집 혹은 지금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혼자 사시는 남성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식장 앞을 지나가는데 망간이 교차하더라고요. 어떠세요? 그 육아도 조금 도와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육아를 전담하시는 편인가요? 그 도와준다는 표현이 아시겠지만 어폐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건데요. 같이 하는 건데 같이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게 남성인 제가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내밖에 할 수 없는 거, 그 앞에서는 좌절감이나 뭐 죄책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되게 좋은 아빠다. 좌절감과 아니 같이 이런 걸 느낀다니. 그거 안 느끼는 게 문제예요. 모든 남자들이. 아니 같이 살아야 되니까 결국 아이는 같이 길러야 되지만 아이가 태어났어도 1순위는 일단 아내니까요. 그 너무 많은 걸 포기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20살 때부터 해왔던 일도 포기하게 되고. 지금 그러면 아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신 편이죠?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애가 세 돌 정도 될 때까지는 제가 벌이가 없지만 시간 강사를 거의 극빈인데 직장 가지지 말고 일단 애부터 키우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아내와 딸아이가 태어나니까 내가 남성으로서 사회에서 받아온 어떤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였는지 나이 40대고 처음 생각해 본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신동욱 시인의 앞으로 더 쓰여질 시들에는 정말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주제의식, 필요로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당위적인 주제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여쭤본 것은 이 딸 여름이가 아빠가 글 쓰는 것, 시 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나요? 아직 어린가요? 이제 18개월 보름이에요. 이제 18개월 보름이라. 18개월 정도예요. 그러면 아직 모르죠. 꼼꼼하네요. 예, 몰라요. 네. 그 시 쓰는 일이라는 것, 시를 계속해서 쓰실 테지만 시가 여름이에게 어떤 기능으로 작동했으면 좋겠는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여쭙고 싶네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 여름이로 대표되는 그 동시대 사람들, 제가 닦아놓은 제 행위의 결과 때문에 삶에 영향을 받게 될 미래 아이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삶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시보다 중요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그것을 위해서는 문학이 투항을 하고 문학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문학이 무너지는 순간이 시에 대한 환상이 거치고 진짜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제시가 꿈꾸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어떤 격자 없는 리얼리즘 모더니즘 구분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의미화하는 과정은 의미화하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의미가 드러나지 결론이 없잖아요. 그쵸. 소박하게 얘기하자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의미화하는 과정이라는 게 상상, 환상 이런 걸로 덧붙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도 위로하기엔 너무 고단해요. 그래서 거기에 더 씌워지는 불안전성 같은 것을 아빠인 제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았는지 우리 여름이가 짐작만 해준다면은 다음 세상에 어떤 힌트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예요. 네. 그 아이는 또 그 아이대로 단독자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민하면서 아빠가 지금 이 순간을 투쟁하듯 살고 있는지를 아마 여름이도 조금 더 커서 한참 뒤에 어떤 작품들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너무 무겁고요. 그냥 다시 그럼 밝게 마무리해 주세요. 여름이가 제시를 안 읽을 수 있게. 시가 사라지는 투명한 살. 네, 지금까지 여름이 아빠의 고백이었고요. 고래가 되는 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연말연시에 누군가에게 읽고 꼭 선물해 주시는 그런 좋은 시집이니까요. 연말연시 이렇게 좀 무거운 분위기이지만 따뜻하게 작은 선물 주고받으면서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동욱 시인도 연말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 씨인데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멜로디와 이야기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겨울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죠? 저는 좀 힘든 겨울입니다. 겨울이 좀 힘들어졌어요. 이사를 오면서부터. 집이 정말 추워가지고요. 집이 오래되고 뻥 뚫려가지고 사방으로 뚫려서요. 난방이 거의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난방 효과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야외 생활한다, 캠핑 왔다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3년째. 일어나면 되도록 그래서 빨리 나갈 채비를 해야 돼요. 사실 씻는 것도 좀 추워요. 뜨거운 물은 나오긴 합니다. 뜨거운 물은 나오는데요. 이 공기가 너무 차갑다 보니까 씻는 것도 진짜 그냥 계속 사실 이불 속에만 있고 싶죠. 이불 속에만 있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일어나야 돼요. 이를 악물고 빨리 가자. 빨리 일단 씻자. 이런 나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은 따뜻하죠? 온도 보일러 잘 돌아가고 그렇죠? 네, 부럽습니다. 제가 이런 지금 겨울 생활을 3년째, 3번째 하거든요. 이사 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집이 그런 시스템이어서요. 제가 이사를 오면서 예전과 달라진 모습은 이제 이런 겨울 풍경. 겨울이 이제 저에게는 약간 혹독한 훈련처럼 되었죠. 하지만 봄, 여름, 가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 풍경, 겨울 삶의 모습이 좀 달라졌고요. 또 달라진 게 몇 개 있는데, 그건 이제, 예전에는 차를 타고 다닐 일이 별로 없었어요. 다 그 중심 속에 있어서 친구들도 다 그 동네에 있었고, 음악 작업할 것도 다 그 동네에 있었고, 글 쓰러 나간 카페도 다 그 동네에 있어서, 차 타고 다닐 일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좀 떨어지고 나니까 차 탈 일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려면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또 일을 보러 갈 때도 항상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도 많이 타게 됐더라고요. 제가 참 예전에 1년에 택시 한두 번 탈까 말까 했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택시를 몇 번 타게 되네요. 네,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어제도 사실 택시를 타고 뭐 며칠 전에도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기 때문에 택시가 약간 일상 속에 들어왔어요. 택시도. 그래서요. 오늘은 택시 드라이버라는 단어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택시는 뭐 택시, 버스 이런 거 말고요. 저한테는 기사님이 아주 마음에 있어요. 택시 타면서부터는 항상 기사님들한테 감사한 마음 너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택시를 탈 일은 늦은 시간에 술을 먹고 귀가할 때만 이용하니까 그 늦은 밤에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시는, 그리고 그 늦은 밤에 항상 아직도 퇴근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기사님들 보면 마음이 뭐 늘 고맙고 애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요, 택시 드라이버라는 단어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 기사님들과 함께 좀 뭘 많이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서로 헤어지려고 애써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기사님들 하시는 대로 헤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따뜻한 말 한마디 좀 나누고 헤어지려고 제가 좀 하는데요. 먼저 노래를 한 곡 들을게요. 택시 하니까요. 택시 기사님 하니까 이 곡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인데요. 이 노래가 재작년 겨울이었나? 작년이었나? 하여튼 간에 정말로 온 세상에 울려 어딜 가나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자이언티의 원곡 말고요. 어떤 소녀가 이 노래를 어떤 프로그램에서 부른 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노래 듣고 울컥해서요. 찾아 들었던 곡이 바로 이 양화대교라는 노래였습니다. 이건 그 실제의 가사인 거잖아요. 자이언티 이분의 아버지, 택시기사 하시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붙인 노래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땅에. 네, 이 노래 앞에 이제 나오시죠.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그거잖아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이게 후렴구로 반복되는데요. 이 노래가 많이 어디 방송에도 나오고 했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 적에 우리 조카인 꼬마 아이도 이 노래를 어디선가 듣고서 함께 막 불렀었거든요. 부르면서 이 꼬마의 입에서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와. 이 가사가요, 이거는 뭐 꼭 택시 기사님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엄마 아빠한테 늘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저도 뭐 때가 되면 뭐 새해 맞이하기 전이나 아니면 어버이날 아니면 엄마 생신 이럴 때 뭐 아빠 생신 편지 쓸 때요. 항상 빼놓지 않고 마지막에 쓰게 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엄마 아프지 말자. 우리 아프면 안 돼. 아프지 말고 꼭 행복하자. 사실 아프지 않아야 행복한 것들 많이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꼭 엄마들은 자꾸 아프고 막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은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라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가사가 진짜 그런 이야기가 다 담겨 있죠. 가사를 좀 보면요.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막둥이 귀염둥이는
자라서 돈을 벌어요. 엄마가 이제 엄마 아빠가 날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어머니가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난 양화대교라고. 엄마 행복하자.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뭐 이런 가사 나와 있습니다. 새벽마다 퇴근하는 아버지. 그러니까요. 아마 택시 기사님 아버지면 새벽에 퇴근하셔서 아들과 자식들과 인사 나눌 시간 매일매일 비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저도 맨날 택시 새벽에 타고 오니까요. 새벽에 택시 기사님들은 그 시간에 가족들은 다 꿈나라에 있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택시 기사님들 얼마나 힘드실까를 저는 타고 다니면서 느껴요. 왜냐하면 뭐 저도 운전을 해보면 이렇게 뭐 차가 막히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그냥 차 속에 앉아 있으면 이 복잡한 도시에 막 차는 막히고 또 서로 차가 막히니까 서로 먼저 가겠다고 절대 양보 같은 건 없고 그런 도로의 상황을 하루만 겪어도 약간 우라가 치미는데 그걸 매일매일 그 차 안에서 그 상황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 들어서요. 자꾸 저는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 이렇게 말 걸어오시는 기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좀 힘들었었거든요. 뭐라고 막 대답할 것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막 정치 얘기하시는데 뭐 의견이 다를 적에는 뭐 이렇게 서로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뭐 거기다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눌 수도 없고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좀 혼자 그냥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싶은데 그거 못 하니까 그냥 말씀 안 걸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걸어오시면 진짜 더 이상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게 짤막짤막하게 대답하고 그랬었었죠. 그랬었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이렇게 택시를 자주 타게 되면서부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다 이야기 그냥 진짜 대화 나누고 싶고요. 또 어떤 택시에는 이미 그런 걸 손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기사님도 계세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기사님 괜찮으실까? 이래가지고 제가 자꾸 그냥 막 말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겠다. 기사님도 그냥 혼자 조용히 가고 싶으신데 자꾸 참 말 거는 걸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거는 거. 그래서 일단 저는 말은 이제 대화를 즐겁게 하려는 스타일입니다. 좋더라고요. 대화 나누니까요. 얼마 전에는 대구에 갔을 때 택시 한번 탔었는데 기사님께서는 이제 아주 유쾌하신 기사님이셨는데 막 간판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읽으시면서 가시는 기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 눈앞에 이제 수타 짜장 우동 2,500원 동해식당 콩나물국 김내과 의원 이런 거 이렇게 쭉쭉 읽으시면서 가시는데 저는 정겨웠어요. 그리고 기사님 저렇게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면서 운전하시면 무료하진 않으시겠다, 심심하진 않으시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막 옆에서 덩달아 기사님 저긴 저런 것도 있네요. 저기는 또 뭘 얼마에 파네요. 이런 거 막 말 걸고 싶어지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기사님도 계셨고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두 번째 멜로디 지금 소개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한 번은 어떤 택시를 탔는데 그때는 어떤 정서에서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센티멘탈해졌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딱 탔는데요. 어떤 좋은 음악이 잠깐 나왔었던 것 같아요. 나오다가 기사님이 이게 저를 배려해서 그러셨는지 음악을 끄시더라고요. 음악을 끄셨는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기사님께서 혼자 어떤 아름다운 음악 듣고 운전하고 계신 것도 너무 좋았고 그날의 기분도 무언가 하여튼 왜 그랬는지 그랬고 해서요. 한참 달리다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 진짜 좋은 음악 하나 틀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 하나 들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애인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거든요. 당당하게. 좋은 거 하나 틀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저는 그래서 기사님이 뭔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기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니, 진짜 음악을 틀어주셨어요. 정말 좋은 음악이었는데, 어떤 음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올드팝 같은 종류였는데, 아주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을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조용히 감상하면서 흘러갔던 아름다운 기억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그 음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를 그때 아름다운 노래 하나 틀어달라고 손님이 정말 뜬금없는 부탁을 했는데도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심으로써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신 그 기사님께 바칩니다.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예요.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네, 아름답죠? 이런 음악이 한밤에, 늦은 밤 술을 한잔하고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틀어주세요 했는데 흘러나왔다면 얼마나 좋겠죠? 당연히, 완전히.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 순간을 떠올리니까 또 행복해집니다. 네, 그랬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거 틀어주셨었어요. Close to You는 카펜터즈의 두 번째 앨범, 1970년에 발표된 두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Close to You, 이 곡이 완전히 큰 사랑 받으면서 더 이제 알려지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가사 아주 아름답고요. 멜로디만큼 가사 아름다운데요. 조금 닭살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당신과 가까이 있을 때면 왜 항상 새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나처럼 그들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서겠죠. 당신이 걸을 때면 왜 항상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질까요? 나처럼 그들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은가 봐요. 이 부분이 좀 느끼하더라. 당신이 태어난 날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꿈을 현실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금빛 머리에 달빛의 가루를 뿌리고 별빛을 당신의 푸른 눈에 빠뜨린걸요. 아이고, 당신의 눈에 별을 빠뜨렸네. 그게 마을의 모든 소녀들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이유예요. 나처럼 그들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하니까요. 당신 가까이, 당신 곁에 Close to You 라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사를 보고 나니까요. 이 아름다운 곡들 네, 제가 택시 기사님들께 바치고 싶은 노래네요. 이 말 하고 싶어요. 기사님들에게 늘 고맙다. 우리 곁에서 함께, 감사합니다. 사이좋게 다정하게 지내요. 라는 저의 약간 고백처럼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네요.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가 그때 한번 완전 참 뜬금없이 기사님께 어떤 곡을 요청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택시를 타면 항상 늦은 밤일 테니까 아마 기사님도 피곤하시고 지치신 시간일 테니까 그때마다 기사님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릴까요? 라고 먼저 말을 걸은 다음에 이 노래를 제가 틀어드리는 거죠. 전화기로.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아마 이 노래가 좀 부드럽다 보니까 너무 늦은 새벽에 졸음을 더 유발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선곡을 해서 곡을 들려드리면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을까. 기사님께서 만약에 그런 곡의 취향이 아니라고 하면요. 중간에 끄고 이야기 나누면 되죠. 나 이제 그렇게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택시 이야기 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택시 안의 상황 적어 놓은 글 있거든요. 김민정 시인의 각설하고라는 산문집 2013년에 발표된 책인데요. 김민정 시인은 저희 문장의 소리 DJ이기도 하셨고 올 초에 한번 방송에 또 나오셨죠. 나오셔서 각설하고라는 책 이야기도 좀 나누었었는데요. 그 책에서 택시 이야기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파주에서 충무로까지 가는 어느 날이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잠시 졸다 보니 택시가 한남대교 위에서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문 차들을 보니 벌컥, 또 나도 모르게 울컥 성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내로 가자고 했잖아요. 독이 오른 요금보다 약속 시간에 늦은 불안 초조로 짜증이 솟은 나와 뭔가 관계 회복을 하고 싶으셨는지 아저씨가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출판단지에 계신 분이면 책에 대해서는 박사시겠네요. 나 침묵. 왜 톨스토이더러 대문호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문호는 누구인가요? 나 침묵. 춘원을 대문호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나 침묵. 책 만드는 사람은 책도 많이 읽는다는데 톨스토이와 이광수 작품 다 읽으셨나요? 아저씨, 저기 저 태극당 앞 횡단보도에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맞다. 이놈의 주둥이가 주책이라. 아저씨가 급히 속도를 줄여 차를 대려는 순간 쿵 소리와 함께 케이블 텔레비전 설치를 광고하고 다니는 빨간색 오토바이와 부딪혀버린 사고라니요. 아저씨는 나더러 연신 죄송하다 하지요. 오토바이 주인은 한입 가득 욕을 물었는지 불어터진 얼굴로 아저씨더러 빨리 내리라고 하지요. 나는 아저씨더러 잔도는 괜찮다 한 것 이상으로 뭔가 찜찜해서 못 내리겠다고 하지요. 침묵하지 말 것을. 젊은 시절 작가가 꿈이었다는 문청 아저씨의 질문에 아는 만큼 답을 해줄 것을. 나는 가진 게 뭐라고 뭐가 그리 잘났다고 이렇게 재수 없는 걸까요? 네, 이런 글입니다. 누구나 한 번씩 겪었을 법한 이야기죠. 택시 타면서 아마 다 기사님들 말 걸어오면 지금 뭐 내 정신 없고 지금 그래서 대답 건성으로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답할 걸, 아저씨하고 그냥 이야기 마음으로 할 걸. 이런 민정 시인의 이 마지막 문장이요,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내가 가진 게 뭐라고, 난 뭐 잘났다고, 뭐 이렇게 재수가 없냐 나는. 저도 그런 옛날에 그랬었어요. 진짜 하고 나서 뭘 혼자 뭘 생각한다고 그 이야기에 함께 못하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는 뭐 달라졌으니까 택시 타면서요 그런 거 한번 말씀 기사님들하고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나누다 보면요, 네, 다 좋더라고요. 다 친구 같고 그랬더라고요. 매일 어떠실까요? 그 택시기사님들은 매일매일 그 똑같은 차 속 그 작은 차 안에 앉으셔서 복잡한 도시 풍경들, 수많은 사람들 응대해 가면서 또 얼마나 막대 먹은 손님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예의도 없고 함부로 하는 손님도 얼마나 많겠어요. 진상 손님들. 그 많은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 대응하면서 복잡한 도심 운전하면서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면요. 조금 손님으로서 저는 최대한 뭐 술을 한잔 하고 들어가는 길이어도 최대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대한 예의 바르고 다정하고 얌전하고 그런 손님이 되고 싶어서 애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손님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우리의 그 귀가를 아름답게 도와주시는 길 위에 택시 기사님들, 그렇게 고생하시는 택시 기사님들, 사실 뭐 택시 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버스 기사님들, 대리운전 기사님들, 뭐 많은 그 운전 기사님들 계시잖아요.
다음번에는 뭐 그 단어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 많아요. 저는 기사님들과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오늘은 이제 택시 드라이버니까 택시 드라이버들 언제나 늘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늘 곁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 어느 택시에서 만날 택시 드라이버 님들 그분들 함께 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또 다정한 단어,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이실 텐데요. 혹시 자기만의 의식, 자기만의 방법 갖고 있으신가요?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던 책의 목록을 가만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며 여기까지 왔는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